흔히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이라고 하죠. TV에 나오는 범죄자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해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일이 정말 뉴스에서만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한테 일어날 거라곤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악마와도 같은 인간이 제 주변에 있었다니, 그것도 제 아들의 옆에서 뻔뻔스러운 가면을 쓰고 있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그 악마는 바로 제 며느리였던 여자입니다. 글을 쓰는 지금도 그때의 충격이 아직 가시질 않았는데요.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집안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젊었을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학창 시절부터 신문 배달은 물론이고 성인이 되어선 정말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어요. 공장에 취업해서 일을 하는 건 기본이었고 막노동을 하러도 많이 다녔죠. 어떻게든 스스로 일어서야겠다는 생각에 닥치는 대로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20대 중반에 작은 식당을 하나 차렸을 땐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장사가 처음인 저에겐 어려운 점이 많았죠. 처음 몇 달은 정말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벌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꿋꿋이 버텨서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제 옆에서 많이 도와준 아내 덕분이었습니다. 아내와는 식당을 차릴 때쯤에 결혼을 했는데 그 곱던 사람이 저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죠. 아내는 큰애를 낳고서도 틈틈이 식당 일을 도와주고 집안일까지 신경 써주었어요. 큰애를 등에 업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아내를 볼 때마다 정말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여보, 집에 들어가서 좀 쉬라니까 그러네. 명종일 그렇게 하루 종일 업고 있으면 허리 아프잖아. 식당 일은 나 혼자 해도 되니까 얼른 집에 들어가. 정 안 되면 직원이라도 한 명 뽑을 테니까. 아니야, 여보. 당신이야말로 새벽 일찍부터 나와서 혼자 힘들게 일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냥 두고 봐. 그리고 나라도 이렇게 나와서 해야 인건비를 아끼지. 아내가 열심히 도와준 덕분인지 몇 년이 지나자 식당의 직원이 하나 둘씩 늘어가고 점점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식당을 시작한 지 7년 정도가 되었을 땐 동네에서 가장 큰 식당이 되었죠. 더불어 저희 부부에게도 아이가 둘이나 더 생기면서 돈뿐만 아니라 가정의 행복도 풍족해져 갔어요. 이게 다 내조를 잘해주던 아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영업이 다 그렇듯이 늘 장사가 잘 되었던 건 아니었어요. 특히 IMF 외환위기 땐 정말 심한 고비였죠. 저희 동네에 있던 다른 가게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고 제가 운영하던 식당도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참 마음씨가 넓으신 저희 건물주분 덕분이었어요. 당시 식당 규모가 크다 보니 직원도 많아 월급으로 나가는 돈만 해도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되니 그 많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직원 수도 줄이고 최대한 비용을 아껴보려고 했지만 월세를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달 정도 월세를 밀렸는데 건물주 분께서 절 불러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 사장님, 요새 장사가 많이 힘들죠? 밀린 2달치 월세는 안 받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달부터 월세도 조금 깎아드릴게요. 지금 다들 힘든 시기인데 서로서로 돕고 살아야죠. 사장님, 정말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까? 힘드신 건 사장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너무 죄송해서 어떡하죠? 제가 장사를 너무 크게 벌이는 바람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와버렸네요. 제가 벌인 건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아유, 보답은 무슨 보답이에요. 이 근방에서 제일 잘 되는 식당인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심 사장님네 식당에 손님들이 어마어마하게 찾아오니까 주변 상권들도 덩달아 잘 되고 다 같이 덕을 본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동네 경제를 끌어올려준 사람인데 힘들다고 내치면 그건 이 동네 토박이로서 도리가 아니죠.
어차피 힘든 시절은 언젠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괜찮아지면 그때 다시 월세 올려받을게요. 이렇게 좋은 건물주분을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저는 정말 사람 복은 타고난 것 같더라고요. 덕분에 전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장사를 접지 않고 계속 유지해 나가다가 남들보다 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풀리면서 다시 직원들도 더 고용하고 식당도 예전처럼 키울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예전에 밀려있던 월세와 깎아줬던 월세 전부를 봉투에 담아 건물주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은 식당도 접고 길바닥에 나앉았을 거예요. 마음 같아선 더 많이 보답해드리고 싶지만 일단은 제가 여유가 되는 선에서 최대한 준비해봤습니다.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꼭 받아주세요. 아이고, 안 줘도 된다니까 뭘 이런 걸 다. 심 사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죠? 딸린 직원들까지 먹여 살리느라 정말 힘들었을 텐데 잘 이겨내서 내가 다 뿌듯하네요. 앞으로도 우리 건물에서 오래오래 장사해줘요. 알았죠? 이 은혜를 제가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보답도 보답이지만 전 나중에 저한테도 똑같은 상황이 생기면 꼭 저희 건물주분처럼 남들을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식당이 다시 잘 되고 나서부터는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더군요. 특히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깔끔하게 정리된 집안에서 동생들을 재워놓고 공부를 하고 있는 큰아들 덕에 마음이 너무 뿌듯했어요. 저희 큰아들은 아내를 닮아서 그런지 참 심성이 착했거든요. 아마 식당이 어려웠던 그 시절을 다 보고 자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게다가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고 다른 애들처럼 사춘기도 요란하게 보내지 않아 부모 입장에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아들이었답니다. 그런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엔 식당을 해서 번 돈으로 지방의 5층짜리 건물을 살 수 있었어요. 물론 서울에 있는 건물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그래도 노후 대비만큼은 확실하게 해둔 것이었죠. 그 건물 5층에 이사를 하면서 아내와 함께 부둥켜 안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여보, 그거 알아? 절대로 나 혼자선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라는 거. 우리 식당에 음식 먹으러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 힘들 때 배려해 주셨던 건물주 사장님, 그리고 알아서 씩씩하게 잘 커준 우리 애들, 그리고 그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늘 내 옆을 지켜줬던 당신까지 전부 다 1등 공신이야. 그러니까 여보, 우리도 받은 만큼 베풀면서 살자. 남들보다 조금 더 잃었다고 자만하지 말고 지금처럼 겸손하게 열심히 사는 거야. 알았지? 아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평소엔 잘 울지 않는 저도 그날만큼은 눈물을 한 바가지도 넘게 쏟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저도 이제 50대 끝자락에 접어들던 때였습니다. 막내 아들까지 대학에 보낸 전 이제 그만 식당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동안 치열하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될 것 같았거든요. 물론 식당을 계속하면 큰 돈은 벌겠지만 나이가 드니 돈 욕심보단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을 인수할 사람을 찾아 넘긴 후 이제부턴 건물 관리만 하면서 지내기로 했죠. 확실히 평생 바쁘게 살다가 집에서 유유자적하며 생활하려니 좀이 쑤시더군요. 저는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건물 청소도 수시로 하고 산책도 즐기며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식당을 그만둔 지 6년쯤 됐을 때 건물 1층에 세입자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젊은 부부인데 국밥집을 운영할 거라고 하더군요. 아이고, 국밥 장사가 쉽지 않을 텐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카페나 맥주집 같은 걸 주로 하던데 왜 하필 국밥입니까? 아, 저랑 와이프가 국밥을 참 좋아하거든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 먹을 돈이면 국밥이 몇 그릇이다. 이런 말이요. 국밥이라는 게 가격은 저렴하면서 배는 든든하게 채워주니까 참 사람 냄새가 나는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 먹는 사람 입장에선 뚝배기에 대충 국자로 떠서 담아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 육수 하나 만드는데 정성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뭐든지 쉽게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라 그런지 모양만 예쁜 요즘 음식들보단 이런 정성 가득한 음식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동안 여러 명의 세입자들을 만나봤지만 이 부부는 뭔가 다른 것 같더군요. 솔직히 요즘에 젊은 사람들 중에 별 생각 없이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는 뭔가 자신들만의 철학도 있는 것 같고 말하는 것도 어른스럽고 예의 바른 걸 보니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1층에 내려가 국밥과 수육을 포장해 오거나 친구랑 약속이 있을 때 국밥집에서 식사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부부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사장님, 또 오셨네요. 옆에 분은 친구분이신가 봐요. 아유, 이렇게 주변 분들한테 저희 국밥집 홍보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이거 너무 감사해서 어떡하죠? 감사한 무슨 감사해요. 이 집 국밥이 맛있어서 오는 건데요, 뭘. 사장님, 오늘은 순대국밥 특으로 두 그릇 주시고요. 수육도 한 접시 주세요. 따끈따끈한 걸로요. 네, 알겠습니다. 여보, 여기 사장님한테 순대국밥 특으로 드려. 그리고 수육은 서비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 상황일 텐데도 저만 오면 메뉴판에도 없는 특특특 사이즈의 서비스를 잔뜩 주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가끔씩 과일이나 음료수 같은 걸 사다 주며 국밥집 부부와 가깝게 지냈어요. 그런데 하루는 건물 청소하러 새벽 일찍 내려갔는데 이 부부가 건물 1층 복도를 대걸레로 닫고 있지 않겠어요? 제가 할 일을 대신해 주고 있길래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아유, 김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복도 청소를 왜 하고 계세요? 그냥 복도가 깨끗한 게 좋아서요. 어차피 장사 준비하려면 일찍 나와야 하는데 겸사겸사 하는 거죠, 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건 제가 할 일이니까 그냥 놔두세요. 안 그래도 하루 종일 장사하느라 힘드실 텐데 뭘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십니까? 어차피 제가 설렁설렁 쓸고 닦고 하면 되는데요. 괜찮아요. 시간 날 때마다 저희가 청소할게요. 솔직히 말이 설렁설렁이지 5층짜리 건물을 사장님께서 혼자 다 청소하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계단 청소하느라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1층이라도 저희가 좀 도와드리면 낫지 않겠어요? 아유, 그래도 월세까지 받는 입장에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얼른 그걸레 저 주시고 들어가서 장사 준비나 열심히 하세요. 에이, 사장님께서 저희 국밥집에 친구분들도 자주 데려오시고 그렇게나 많이 팔아주시는데 이 정도는 제가 해야죠. 그리고 건물이 깨끗하면 저희도 장사 잘 되고 좋으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앞으로 저희가 시간 날 때마다 1층 청소는 책임지고 도와드릴게요. 이런 좋은 건물에서 장사할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세상에 이렇게나 착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나요? 솔직히 요즘 세상에 이상한 세입자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굳이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자처하면서까지 건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부부의 모습을 보자 정말 이런 착한 사람들이야말로 잘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참 좋게만 흘러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장사를 할 때도 그랬지만 항상 예상치 못한 일은 벌어지고 말더라고요. 몇 년 후 다들 아시는 마스크 시국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당시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다들 아시죠? IMF 외환 위기 때보다 오히려 폐업률이 더 높았다고 하더군요. 역시나 국밥집도 장사가 잘 안 되기 시작하더니 점점 월세를 밀리게 되더라고요. 국밥집 부부는 저에게 찾아와 정말 죄송하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그 부부를 보자 예전에 힘들었던 저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저도 아내랑 같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었는데 이 부부도 저희 부부만큼이나 열심히 살아왔던 걸 알기 때문에 매정하게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월세 한두 달 밀리는 건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다 같이 힘든 시기니까 서로 도와야죠. 부부는 저에게 정말 감사하다며
인사를 몇 번씩이나 하더라고요. 그리고선 1층에 내려가서 부랴부랴 수육을 잔뜩 싸오더니 이거라도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덕분에 전 그 맛있는 돼지고기 수육을 아주 배 터지게 먹었답니다. 그런데 마스크 시국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국밥집 월세가 5달이나 밀리게 되었어요. 솔직히 5개월치 월세가 상당한 금액이긴 했지만 워낙 열심히 사는 부부이고 형편이 어려운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암울한 시기에도 저희 집엔 좋은 소식이 하나 생겼어요. 어느새 30대 후반이 된 저희 큰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처음에 결혼할 여자가 있다면서 집에 데려왔을 때부터 며느린 제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말할 때도 예의 바르게 예쁜 말만 쏙쏙 골라서 하고 아들한테도 참 잘하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 아들이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는지 물어봤더니 글쎄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버님, 솔직히 저요. 명종 씨 모든 면이 다 마음에 들어요. 제가 평생 직장 생활만 하면서 사느라 주변에서 많이들 걱정했거든요. 너처럼 남자도 안 만나고 일만 하면서 살다간 남자 보는 눈을 못 키워서 결국엔 이상한 남자랑 결혼할 거라면서요. 그런데 그런 제가 명종 씨 같이 좋은 남자를 만났으니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요. 이렇게 성실하고 착하고 부모님한테도 잘하는 남자가 흔하지 않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우리 명종 씨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좋은 남자를 만나려고 그동안 혼자였나 봐요. 30대 중반이 된 지금까지 남자친구를 한 번도 제대로 사귀어 본 적이 없었다던 며느린 제 아들한테 완전히 푹 빠진 것 같더군요. 저도 저렇게 착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가 제 아들을 좋아해 주니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더 볼 것도 없이 결혼을 진행시켰죠. 마스크 시국이라 하객을 많이 초대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아들을 좋은 여자랑 결혼시킬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답니다. 아들 내외는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저희 집에 들렸어요. 며느리의 손에는 선물이 바리바리 들려있더군요. 아이고, 뭘 이렇게 많은 걸 사왔어? 신혼여행도 국내로 가서 아쉬웠을 텐데 괜히 선물값만 너무 많이 쓴 거 아니냐? 에이, 이제 결혼했으니 제 부모님이나 다름 없으신데 이 정도는 해야죠. 아버님, 조만간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 가져다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뭐? 이것보다 좋은 선물? 아이, 이것도 충분히 좋은 선물인데 뭘 더 좋은 선물을 주겠다고 그러는 게냐? 손주요, 손주. 명종 씨가 이 집 장남인데 제가 예쁜 손주 하나 얼른 안겨드려야죠. 손주? 너 이제 막 결혼했는데 그래도 신혼생활은 좀 즐겨야 되지 않겠니? 손질 금방 안겨준다면 나야 좋다만 그래도 너희들 의사가 제일 중요하지. 괜히 우리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단다. 아버님 때문에 서두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빨리 낳고 싶어서 그래요. 저 조금 있으면 노산이잖아요. 그리고 저 하루빨리 아이 낳고 도란도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단 말이에요. 제가 손주 나오면 많이 예뻐해 주실 거죠? 그럼 당연하지. 당연히 예뻐하고 말고. 요즘 젊은 부부들 중에선 애를 안 낳는 부부들도 많다던데 우리 며느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직히 둘이서 안 낳는다고 결정한다고 해도 제가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 친구들이 하나씩 손주가 생기는 걸 보면서 저도 내심 부럽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들 부부가 결혼한 지 2주가 흘렀습니다. 주말이 되어 둘이서 저희 집에 놀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아내는 약속이 있어서 나갔길래 아들 내외를 데리고 1층에 있는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국밥집 문을 열고 사장님한테 인사를 했어요. 김 사장님, 저 왔습니다. 제 아들은 저번에 몇 번 보셨죠? 이 옆엔 이번에 제 아들이랑 결혼한 며느리예요. 며느리한테도 이 집 국밥을 좀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왔어요. 오늘도 뜨끈뜨끈한 순대국밥 좀 부탁해요. 그런데 국밥집 사장님이 제 며느리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게다가
제 인사에 대답도 하지 않고 한참이나 멍하니 있더니 후다닥 주방으로 들어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원래 저런 양반이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저러나 싶었죠. 평소엔 제가 오자마자 반갑게 인사도 해주고 홀 서빙도 직접 했었거든요. 우리 며느리 소개시켜 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후다닥 가버리니 조금 섭섭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 사정이 있겠지 하면서 맛있게 국밥을 먹었죠. 그런데 다음 날 국밥집이 문을 닫는 늦은 저녁 시간에 국밥집 사장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한 번도 저희 집에 찾아온 적이 없었는데 밀린 월세라도 내려왔나 싶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월세 대신 저에게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네주던 김 사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장님, 갑자기 이런 말씀 드려서 황당하실 건 아는데요. 어제 왔던 그 며느리 절대 믿지 마세요. 그 여자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큰일 나기 전에 아드님하고 얼른 헤어지라고 하세요. 자세한 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 쪽지에 써 있는 주소로 가서 직접 들으시는 게 나을 겁니다. 한없이 착한 제 며느리가 무서운 여자라니. 아무래도 김 사장이 다른 사람과 착각한 것 같았지만 왠지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전 다음 날 쪽지에 써 있는 주소로 차를 끌고 찾아갔어요. 그곳은 군 단위 시골 마을에 있는 어느 집이더군요. 전 쪽지에 적힌 대로 초인종을 누른 후 김수혁 씨를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젊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이 이 주소로 찾아가 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김수혁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오신다고 미리 연락받았어요. 안쪽으로 들어오시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얼떨떨한 기분이었어요. 이 김수혁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왜 김 사장이 절 여기로 오라고 했는지 전혀 감이 잡히질 않았거든요. 김수혁 씨의 안내에 따라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았는데 갑자기 박스 하나를 제게 건네주더군요. 일단 박스부터 열어보시죠. 그의 말대로 박스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웬 남녀의 사진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그 사진을 보자마자 놀라서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찍은 그 웨딩 사진엔 다름 아닌 제 며느리가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끼리 찍은 사진, 데이트 사진 등 누가 봐도 연인이나 부부로 보이는 사진이 가득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얼마 전에 이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셨다고요? 며느리 이름이 조수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 건지. 이 여잔 10년 전에 저와 결혼했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제 다리를 이렇게 만든 악마 같은 여자이고요. 청천벽력 같은 그 소리에 저는 순간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당연히 초혼으로 알고 있던 며느리가 10년 전에 결혼을 했다뇨. 그리고 이 김수혁이라는 남자의 다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또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전 너무 답답해 김수혁 씨에게 꼬치꼬치 캐물었죠.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절 엄청난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김수혁 씨는 원래 다리도 멀쩡했고 건실한 중견기업에 다니던 직장인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며느리와 결혼을 한 후 3주 만에 모든 것이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 며느린 제 아들한테 하는 것처럼 김수혁 씨한테도 엄청 잘해줬대요. 김수혁 씨는 영업직이라 평소에 운전할 일이 많았는데 출근하기 전에 주스나 커피 같은 걸 챙겨주곤 했었다네요. 그러던 어느 날 또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었는데 며느리가 집을 나서는 김수혁 씨한테 이번엔 피로회복제를 건네주더랍니다. 여보, 매일 출장 다니느라 너무 피곤하지. 이것 좀 마셔. 당신 요즘에 너무 피곤해하는 것 같길래 내가 피로회복제 한 박스 샀거든. 이거 먹고 힘내서 오늘도 파이팅해. 알았지?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매일 챙겨주니까 정말 일할 맛 난다. 내가 오늘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올게. 여보, 우리 내년쯤엔 예쁜 아이도 낳고 더 행복하게 살자. 그래,
나도 얼른 당신이랑 예쁜 아이 낳고 알콩달콩 살고 싶어. 자, 얼른 쭉쭉 들이켜. 당신 피곤하면 안 되니까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마셔야 돼. 알았지? 그렇게 며느리가 준 피로회복제를 마신 김수혁 씨는 차를 끌고 지방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너무 졸음이 쏟아지더래요. 너무 졸려서 창문을 열어 찬바람도 쐬보고 자기 손으로 뺨을 때리고 허벅지를 꼬집으며 겨우겨우 참았다고 하네요. 아직 휴게소에 도착하려면 한참 남았는데 정신은 점점 몽롱해지고 결국 깜빡 잠이 든 김수혁 씨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날 다리가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사고가 너무 크게 나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더군요. 대수술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하반신 마비가 돼서 휠체어 신세를 평생 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전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너무 피곤해서 불행한 사고를 당한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병실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었는데 그 여자가 연락을 받고 온 거예요. 전 그때 당시 눈을 뜰 힘도 말을 할 힘도 없어서 그 여자에게 아는 척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잔 제가 자고 있는 줄 알고 누군가 통화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 정도 사고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명줄이 얼마나 길길래 차가 박살이 났는데 그 와중에도 살아남어.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하면 당연히 저 세상 갈 줄 알았는데 다 꼬여버렸잖아. 아, 사망보험금은 개뿔. 병원비만 더 나오는 거 아니야? 진짜 짜증나 죽겠네. 내가 보험금 타먹으려고 1년 동안이나 이 인간한테 잘해주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 노력에 대한 보상이 겨우 이거냐고. 그 얘기를 들은 전 너무 큰 충격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착하기만 했던 그 여자가 저한테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잔 다음날 저에게 찾아와 다짜고짜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결혼한 지 아직 3주밖에 안 됐고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자면서요. 전 아무것도 모르는 척 도대체 헤어지자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냥 지겨워. 당신이랑 살면 행복하고 재밌을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고. 그리고 나 이제 당신 싫어. 그냥 싫으니까 이유도 묻지 마. 그냥 당신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싫다고. 분명히 사고 당일 아침까지도 저에게 상냥하게 잘해주던 그 여자가 갑자기 돌변한 것도 괘씸하고 그때 그 통화 내용도 너무 끔찍했죠. 처음부터 절 이용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전 그 여자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제 앞으로 생명보험을 서너 개나 가입했더라고요. 그리고 보험 설계사랑 짜고서 저에게 줬던 그 피로회복제에 이상한 약을 탄 거였죠. 절 죽이고 보험금을 타먹으려고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 여잔 그런 여자예요. 돈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라고요. 말도 안 돼. 정말 우리 며느리가 그런 짓을 했단 말입니까? 그 선한 얼굴로 남편한테 약을 먹이고 면전에서 그런 막말을 내뱉었다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전부 다 사실입니다. 그 여자 그리고 징역을 3년 6개월이나 살다 나왔어요. 거기에 가담한 인간도 법적 처벌을 받았고요. 아들을 결혼시키시면서 그것도 모르셨어요?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며느리의 사진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제발 사실이 아니기만을 바랬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집안에 들어오더군요. 제 또래로 보이는 그 여자는 김수혁 씨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손에 들려있던 사진을 본 김수혁 씨 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군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손에 그 사진을 들고 계신 걸 보니 그 여자 때문에 오셨군요. 그 여자와는 무슨 관계시죠? 전 이 여자 시아버지입니다. 얼마 전에 이 여자를 제 아들과 결혼시켰거든요. 그러자 김수혁 씨 어머니가 갑자기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그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그 악마 같은 여자가
또 결혼을 했다고요? 아이고, 제가 우리 수혁이가 그년 때문에 이렇게 된 것만 생각하면 정말 원통해서 밥도 안 넘어갑니다. 우리 불쌍한 아들, 어릴 때부터 엄마 속 한 번 안 썩이고 착하게만 컸는데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예쁜 색시 데려와서 엄마 아빠를 호강시켜 드릴 일만 남았다면서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런데 이런 우리 수혁이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도대체 얼굴에 철판이 얼마나 두껍길래 한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사과 한마디도 없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가 있나요? 그리고 결혼했던 것도 속이고 대개 아드님이랑 결혼을 또 했다고요? 신분 세탁을 어떻게 했길래 그런 살인자가 또다시 결혼을 한단 말입니까? 김수혁 씨 어머니는 한참 동안이나 제 앞에서 오열을 하더군요. 저는 그런 김수혁 씨 어머니를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는 것도 모자라 그 가족까지 이렇게 파탄내다뇨. 이게 정녕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인가요? 만약에 제가 몰랐으면 우리 아들까지 이런 신세가 되었을 생각을 하니 정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이런 여자였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마터면 제 아들도 끔찍한 일을 당할 뻔했네요. 두 분 아픈 기억이셨을 텐데 이렇게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전 집으로 돌아오려고 일어섰는데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 잘못은 아니지만 너무 사정이 안타까워 작게나마 살해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전 바로 아들을 호출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가져온 사진들을 보여주며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죠. 아들은 큰 충격에 빠졌는지 마네킹처럼 제자리에 굳어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명종아, 내 이거 가만히 못 있겠구나. 네 와이프 이리로 오라고 해라. 왜 우리 가족을 속였는지 당사자 입으로 직접 들어야겠어. 잠시 후 아무것도 모른 채 저희 집에 온 며느리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너 우리 명종이랑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한 번 결혼을 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냐?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이라뇨. 저 남자친구도 명종 씨가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그럼 이 사진들은 뭔지 설명 좀 해봐라. 며느리 앞에 사진이 든 박스를 부어버리자 며느린 사색이 되어 절 쳐다보더군요. 내가 다 알고 온 거니까 사실대로 얘기해. 10년 전에 이 사진 속에 있는 남자랑 결혼했던 거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보험금을 노리고 이 남자한테 약이 든 음료수를 먹였다며? 그래서 이 남잔 졸음운전으로 크게 사고가 나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넌 보험 사기로 징역까지 살다 왔다며?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어떻게 자기 남편이란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런 짓을 해놓고도 뻔뻔스럽게 우리 아들을 꼬셔서 또 결혼을 해? 너 도대체 우리 집에 시집 온 속셈이 뭐야? 우리 아들한테도 이상한 약을 먹여서 보험금을 잔뜩 타낼 생각이었던 게냐? 아니에요, 아버님. 그런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디서 뭘 들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 그런 적 없다고요. 초혼이라고 속인 건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혼인신고도 한 적 없고 법적으론 초혼이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요. 결혼한 건 맞지만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어요. 범죄 영화도 무서워서 못 보는 제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겠어요. 아버님, 저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그럼 그 김수혁 씨가 하반신 불구가 된 건 도대체 뭐냐? 그 사고가 나고 나서 바로 헤어지자고 했다며. 김수혁 씨를 죽이고 생명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실패하니까 쓸모없어져서 버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그 사람이 하반신 불구가 된 건 그냥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헤어지자고 한 건 저도 그땐 앞날이 창창한 어린 나이라 불구가 된 사람이랑 평생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네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래, 네가 그렇게 아니라고 한다면 증명해봐라. 범죄 경력 증명서 떼와서 아무런 전과도 없다는 거 우리한테 당당하게 보여준다면 믿어주마. 알아보니 요즘엔 인터넷에서도 발급할 수 있다고 하더구나. 우리 집에 막내가 쓰던 노트북이 남아있으니 그걸로 지금 당장 발급해서 보여주거라. 며느린 그제야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선 실토를 하더라고요. 아버님, 죄송해요. 그런데 그건 10년 전에 철없을 때 제가 실수한 것뿐이라고요. 그때 돈이 너무 급했는데 친한 보험 설계사가 그런 방법이 있다고 알려줘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제 상황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제 판단이 흐려졌었나 봐요. 그런데 저 교도소 갔다 와서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이제는 예전의 제가 아니라고요. 아버님, 저 명종 씨 많이 사랑해요.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 정말 무슨 짓을 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네?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처음부터 우리 명종이한테 모든 걸 속이고 접근했으면서 이제 와서 뭐? 사랑? 넌 도대체 귀한 남의 집 자식을 몇 명이나 골로 보낼 생각이었던 게냐? 우리 명종이한테도 못된 짓 하고 큰돈 건지면 또 다른 집 자식 꼬셔서 똑같은 짓을 할 생각이었던 거지? 넌 내가 절대 용서 못한다. 우리 명종이랑 당장 헤어지고 다신 이 집에 발들일 생각도 하지 말거라. 저는 울면서 비는 며느리를 현관문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우리 아들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했던 그 여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들 역시 너무 큰 충격에 집에 가지 못하겠다며 저희 집에서 당분간 지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다음 날 며느리가 또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초음파 사진까지 들고서 말이죠.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제 뱃속엔 명종 씨 아이까지 들어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버님한테 약속했잖아요. 곧 손주 안겨드리겠다고요. 제가 예쁜 손주 낳아드릴 테니까 제발 저 좀 내치지 말아주세요. 네? 아버지, 저거 거짓말이에요. 아버지한테 손주 금방 낳아드린다고 했지만 저랑 둘이 있을 땐 조금 더 신혼을 즐기고 싶다면서 조심하자고 했었단 말이에요. 저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아니에요, 아버님. 원래 애가 조심한다고 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 임신 초기라 불안해서 말씀을 못 드린 것뿐이지 몇 주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하지만 전 며느리의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했던 거짓말이 모두 들통나니 어디서 사진을 구해와 수작을 부리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 네가 우리 손줄 임신했단 말이지? 그럼 그 초음파 찍은 산부인과 이름 좀 말해보거라. 그게 왜 말을 못하는 게냐? 임신을 했다는 사람이 자기가 초음파 찍은 병원 이름도 몰라? 내 손주가 생겨서 너무 기쁘니 내 직접 확인해야겠다. 당장 그 병원으로 같이 가자꾸나. 안 돼요, 아버님. 사실 그게 그 집 앞에 있는 산부인과인데 오늘은 병원 문을 안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 병원이 원래 토요일에는 휴진을 하거든요. 일요일도 아니고 토요일 오전에 휴진을 해? 아니, 직장인들은 평일에 병원 갈 시간도 없는데 토요일에 진료를 안 하면 어쩌자는 얘기냐? 내 안 되겠다. 우리 예쁜 손줄 뱃속에 품은 며느리가 토요일에 병원도 못 갈 거 생각하니 내가 전화를 해서 좀 따져야겠구나. 명종아, 당장 너희 집 앞에 있는 그 병원에 전화하거라. 아들은 제 말에 따라 집 앞에 있는 산부인과 몇 곳에 전부 다 전화를 해보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다들 진료를 하고 있더군요.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다니 저는 며느리를 향해 다시 한번 효통을 치며 병원 다 연 것 같으니 지금 당장 가서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린 그제서야 또다시 실토를 하더군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이 초음파 사진 가짜 맞아요. 중고 마켓에서 급하게 찾아보니까 초음파 사진을 파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아버님이 명종 씨랑 헤어지라고 하시고 명종 씨도 저랑 더는 못 살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저 이렇게라도 해서
명종 씨 붙잡고 싶었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저 봐주세요. 네? 제발요. 하지만 며느리가 뭐라고 한들 받아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며느리를 다시 쫓아냈어요. 현관문이 쿵 닫히자 아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는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더군요. 저 아내도 그런 아들을 부둥켜 안고 세상이 떠나가라 울었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아들이 살던 집에서 며느리의 짐도 다 빼버렸죠. 아들은 그 집에서 잠깐이나마 살았던 기억조차 끔찍하다며 그 집을 팔고 싶어 하더군요. 아들의 뜻에 따라 아들의 짐은 전부 저희 집으로 옮기고 그 집은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전 이런 큰 화를 면하게 해준 국밥집 사장님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에 뭐라도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국밥집 장사가 끝날 시간에 맞춰 찾아갔죠. 국밥집 사장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걸더군요. 사장님, 아드님 일은 잘 해결되셨어요? 그 여자랑은 헤어지라고 하신 거죠? 예, 물론이죠. 제 아들을 어떻게 그런 끔찍한 여자랑 살게 하겠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제 아들이 김수혁 씨처럼 끔찍한 일을, 아니 그것보다 더한 일을 겪을 뻔했지 뭡니까. 김 사장님은 제 아들과 저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닙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저 솔직히 그날 사장님이 며느리라고 그 여자를 데려왔을 때 너무 놀라서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사실 김수혁 씨가 저랑 친한 선배라서 그 여자 얼굴은 똑똑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선배한테 그런 몹쓸 짓을 한 여자가 제 눈앞에 떡하니, 그것도 사장님의 며느리라고 소개까지 해주시니 정말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장님 자제분 일인데 제가 차마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헤어졌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네요. 역시 사장님께 알려드리길 잘한 것 같아요. 김 사장님, 정말 큰일 하신 겁니다. 저희 가족을 지옥 문턱에서 구해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김 사장님.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힘드시죠? 벌써 월세 5달째 밀리셨는데 그 밀린 월세 면제 드릴 테니까 이제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경기가 언제 다시 좋아질지 모르니 앞으로 2년 동안은 월세를 받지 않겠습니다. 예? 2년 동안이나요? 사장님, 그게 정말이세요? 예. 원래 힘들 때 서로 돕는 게 사람 사는 세상 아닙니까? 김 사장님이 우리 아들을 살려줬는데 제가 이 정도도 못 해주겠어요? 좋다. 2년이 아니라 3년. 아니지. 그냥 여기서 장사하는 동안 월세 쭉 면제해 주는 걸로 할게요. 김 사장님은 그냥 편하게 장사만 하시면 돼요. 사장님, 정말로, 정말 그래 주시는 거예요? 한두 달도 아니고 평생 면제라니. 사장님, 말뿐이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운 사정을 이렇게나 이해해 주시니 사장님은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 염치가 너무 없어서 그걸 그대로 받지 못하겠습니다. 일단 당분간만 면제하는 걸로 하고 사정이 나아지면 월세는 꼭 다시 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의 제안이 너무 파격적이었는지 김 사장은 땀까지 뻘뻘 흘리며 감사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더 고마워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서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연신하며 동시에 고개를 꾸벅거리는 그 모습을 누군가가 봤다면 아마 웃기다고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 고마워하던 우린 시간도 늦은 김에 국밥에 소주 한잔하며 속 깊은 대화도 많이 나누었답니다. 그 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돌아갔어요. 아들은 다행히 며느리랑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갈라설 수 있었습니다. 물론 며느리 쪽에서 지저분하게 나오긴 했지만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 다시 저희 집에 찾아오더니 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다신 그런 짓 하지 않겠다면서요. 그런데 이번엔 저 대신 아들이 나서더군요. 야, 넌 날 이용해서 네 배를 불리려고 했던 예비 살인자야.
네 얼굴을 보기만 해도 끔찍해서 속이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다시 내 눈앞에 뛰지 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그러자 그 여잔 더 이상 설득이 불가능하다고 느꼈는지 갑자기 본색을 드러내며 돌변하더군요. 참나. 그래.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꺼진다. 사람이 이 정도로 빌었으면 좀 못 이기는 척 넘어가주면 어디 덧나냐? 야, 됐다, 됐어. 나도 너 재수 없으니까 꺼져. 그 여잔 그렇게 말하더니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더군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아내가 갑자기 부엌에서 소금을 한 바가지 퍼오더니 그 여자에게 확 뿌리더라고요. 야, 이 귀신 같은 년아. 어딜 감히 내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여길 또 기어들어와? 당장 안 꺼지면 네 입에 이 소금을 쳐넣을 테니까 당장 꺼져. 당장 안 꺼져? 아, 아우 짜잖아. 에이씨, 왜 남의 얼굴에 소금 뿌리고 난리야? 아우 진짜 얼굴 따가워 죽겠네. 아줌마, 갈 테니까 소금 좀 작작 뿌려요. 피부 완전 다 상하겠네. 아내는 그런 그 여자의 등 뒤에 이번엔 물을 한 바가지 뿌리더군요. 물을 흠뻑 뒤집어 쓴 그 여잔 그 못된 입으로 쌍욕을 내뱉으면서 불이 나게 도망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꼴사납고 우습던지 그렇게 제 며느리였던 그 여자와의 인연은 끝이 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일이 있은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우리 가족은 정신적 충격을 회복하느라 조금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특히 아들은 충격이 너무 심해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매일 울고 소리 지르며 괴로워했죠. 그럴 때마다 저와 제 아내의 가슴도 찢어졌지만 최대한 아들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조용히 응원해 주었답니다. 그래도 지금은 거의 다 회복되어 새로운 직장에 다니며 예전처럼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들이 그 상처를 영영 회복하지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인 거죠. 마스크 시국이 점점 풀려가면서 국밥집 사정도 어느 정도 나아졌어요. 얼마 전부턴 조금이나마 월세를 보내오더라고요. 안 받겠다고 굳고 사양했는데 어찌나 억지로 찔러주던지. 참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정직한 사람이죠. 그런데 장사란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혹시 다시 사정이 안 좋아지더라도 국밥집 사장 부부가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하는 동안엔 평생 잘해주려고요. 아들을 살려준 은혜는 그걸로도 부족하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정말 살면서 만나기 힘든 최악의 인간을 만났지만 그래도 아직 세상엔 나쁜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솔직히 남의 일이라 모른 척 할 수도 있었는데 선뜻 나서서 진실을 알려준 국밥집 사장님 덕분에 제 아들이 끔찍한 결말을 피할 수 있었잖아요. 이래서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고 하는 건가 봅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푼다면 반드시 그 보답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다 같이 선의를 나누는 따뜻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